네. 네. 교련 학교 다니실 때 교련 있으셨습니까? 요즘 교련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교련. 우리도 교련 있었어요. 옛날에 교련 참 진짜 군복 비슷하게 생긴 교련복 입고 이상한 총 모양. 총검수라고 그랬다니까. 더미 총 가지고. 예비군 대대장 출신의 교련 선생님이. 네.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은 장순환 기자님. 네. 저희 이제 백브리핑 팀의 두 기자 중에 한 명.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가상자산 과세와 국채금리에 대해서 연구하시느라고. 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거 거래해서 먹은 돈에 대해서는 다 먹지 말고 네. 세금 내자. 네. 그렇죠.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몇 퍼센트 내는 거예요? 두 분은 가상자산 거래하세요? 저는 진짜 조금 있습니다. 몇십만 원? 실망이야. 실망. 진짜 조금 있긴 합니다. 네, 그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네. 드릴게요. 이것도 약간 복잡해요. 화면. 예. 화면. 아이고. 이거 맞습니까? 과상화폐 세율. 네, 맞습니다. 지금 네. 화면이 조금 이상하게 나갔는데 네. 일단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 냈잖아요. 예. 근데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가상자산을 이제 연간 단위로 투자한 이제 손익을 계산해서 수익이 네. 나면 네. 거기서 이제 250만 원을 빼고 거기서 또 각종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빼고 이제 20% 기타 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이 기타 소득세에는 지방세가 포함이 돼서요. 22%가 이제 과세가 되는데 저렇게 과세가 된 금액이 뭐 다른 뭐 금융소득종합과세 뭐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하는 게 아니라 딱 그것만 내가 끝이다. 네, 저것만 딱 내고 끝나는 그런 이제 세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 적용이 뭐 됩니다. 번 거는 없는 걸로 해주고. 205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내년 한 해 이제 가상 자산을 사고 팔아서 번 예.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이 안 되면 세금 없고. 안 내셔도 되죠. 250만 원 더 이상 번 거에 대해서는 20%. 네. 이게 이제 새로 이제 구축해야 되는 이제 새로 시도하는 시스템이라서 네. 최근에 국세청이 이제 국내 4대 거래소하고 왜 코인으로 사는 거래소들도 한 20곳 정도 24곳 정도를 불러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가상화폐 거래 이제 과세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네.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해요. 이제 근데 네. 과세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들끼리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런 게 될 테니까 국내 거래소끼리는 뭐 내가 1,000원에 사 2,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뭐 1,000원 차익이 났으니까 네. 곱하기 뭐 20%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 주식이 똑같이 양도세를 물려요. 예. 아마 250만 원까지는 봐주고 나머지는 22% 매기는 게 아마 똑같을 거예요. 저 해외 주식하고.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산하냐면 해외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는 내 거를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럼 나 증권사 옮기는데 그럼 이 증권사 거랑 같이 갖고 와 보면 내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 증권사가 가지고 거래할 해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권사들이 다 이제 한꺼번에 모아주면 이걸 내가 이제 신고하는 네.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은 즉 코인은 증권사는 없지만 거래소가 지금 4개 살아있고 나머지 또 뭐 좀 찌질찌질 살아있죠. 네. 그런 것들이 거래소와 증권사를 겸업하는 구조인 셈이라서 그쪽에서 다 자료 받으면 내는 건 어렵지 이제 내느냐 마느냐 부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이게 근데 재밌는 건 주식은 도대체 얼마나 사고 팠는지를 증권사에서 떼어봐서 내가 이제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아마 그냥 홈택스에 가보면 연말정산에 내가 신용카드 얼마 썼는 거 다 나오는 것처럼 다 알겠죠. 코인 얼마 했는지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제도가 이제 바뀌면서 예. 그 거래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코인 그 가상자산들을 거래해주는 거래소들이 네. 이제 과세 당국 국세청이 되겠죠. 네. 국세청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그 내년 한 해 동안의 거래 내역을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사고 판 것들을 일일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뭐 기본적인 개념부터 조금 보고 그 네, 네. 자세한 메커니즘을 네, 제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기본 개념이 없게 제가 준비한 그림이라서 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네. 준비했는데 너무 내가 쉽게 설명했구나. 너무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일단 선출법. 이게 비트코인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해요. 네. 근데 과세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 게 네. 그 내년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 12시에 네. 그 갖고 있는 가상자산 의 가치를 네. 이제 취득가로 볼 수도 있고 그 전에 본인이 산 금액을 취득가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취득가 그 양도 차익이라는 게 취득세에서 이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그렇죠. 계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산 가격을 뭘로 할 거냐? 산 가격이 아무래도 높으면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그 당시 시가로 할지 본인이 실제로 산 가격으로 할지 본인이 유리한 걸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유리한 걸로? 네,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과세를 하는데 네. 12월 31일 가격이 만약 저기처럼 6천만 원이다. 네. 근데 나는 원래는 사실은 네. 1,000만 원에 샀다. 네, 네. 그러면 저는 6천만 원에 산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냐면요. 네. 만약 그렇게 안 하잖아? 네. 그럼 올해 연말에 일단 다 팔아요. 전부 다 팔겠지. 전부 다. 팔고 사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12월 그렇지. 말에 다 팔고 네. 1월 1일에 다 사겠지. 네. 네. 그래야 네 가격이 리셋이 되고 이걸로 네. 인정받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까 알았어. 팔고 샀다고 해줄게. 네, 그러니까 12월 말 가격을 그냥 인정해 주는 그걸로 거예요. 해주겠다. 그래서, 네. 밤에. 네, 그래서 아까 뭐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네. 저렇게 이제 저걸 이제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일단 먼저 산 걸 가장 먼저 팔아서 이제 양도 차익이 생겼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가정한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저런데 저걸 뭐 일일이 다 계산해서 개인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단타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뭐 매일 몇십 건씩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걸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청에서 그 과세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저런 방식으로 계산을 일일이 한 것들을 네. 국세청에 이제 정보를 보내면 국세청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후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가상자산 거래 차익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신고 의무가 개인한테 있습니다. 내가 그걸 저거 계산해서 보고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 계산해서 근데 계산 자체는 그 홈택스에 보면 누르면 다 나오는 네, 거. 거래소가 누르면 다 나오고. 국세청에 보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국세청이 그걸 계산해 줍니다. 근데 개인이 봤을 때 그 계산이 맞다. 그럼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틀릴 리가 없지. 틀릴 리가 없지. 기억도 안 날 것 같아. 이상하다 싶으면 내 기억이 잘못된 거지. 네. 그냥 그거 눌러서 신고하면 된다. 네, 그런 식의 방법도 있고 네. 왜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서비스를 아마 이제 거래소에서도 해주게끔 아마 거래소에서. 과세 당국하고 네. 협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혹시 뭐 그게 좀 헷갈리시고 하면 네. 그쪽에 설명을 들어봐도 되는데 어쨌건 데이터가 같기 때문에 크게 네.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건 미리 질문을 좀 해서 취재해달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떡하지? 돌발 질문 같은데. 이상한 거는 그래서 하세요. 뭐 말을 꺼냈으니. 예를 들면 네. A 코인을 네.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네. 따는 것도 잃고 잃는 경우도 있겠죠. 네. 네. 이거 그럼 따는 경우 잃는 경우를 합쳐서 통산. 통산해서 통산. 해줍니까? 아니면 딴 것만 야금야금 다 모아서 세금 내 이렇게 합니까? 손익 통산을 네, 해주지 않을까? 통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1년치를 네. 어떤 코인은 사서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코인은 매매해서 손실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A, B 코인을 거래했다고 치면 A 네. 코인에서 3천만 원의 수익이 나고 B 코인이 1천만 원이 까지면 네. 내년 한 해 동안 번 소득은 2천만 원이다 원으로? 이렇게 보고 거기에 네. 이제 22%를 곱해서 세금을 심지어는 냅니다. 다른 코인으로 잃었어도 네, 네, 해준다는 거죠. 모든 가상 자산의 그 손익을 합산해서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1년치 안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익이 많이 나서 그걸 만약에 팔아야 되는데 그 네. 이익을 통째로 이제 세금을 내긴 좀 아까우면 네. 손실을 본 코인을 그때 같이 팔아서 그 차익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 어차피 계좌를 한 거래소에 한 계좌 쓴다고 가정하면 네. 연초에 있었던 내 본전과 연말에 있었던 내 잔고 이 차익이 그냥 과세 과세 대상이네요. 대상이네. 거기서 250만 원 뺀 게 네. 네, 네, 어차피 맞아요. 수수료 내고 이런 거는 그냥 다 비용 쓴 걸로 빼준다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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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데 아까부터 저희 채팅창에 모이신 분들은 다 예습을 다 하신 분들이라 다 알겠고 그 해외에서 들어온 거는 어떡하냐? 우리나라 그게 거래소들끼리 문제죠. 거래한 건 알겠는데 그게 문제지. 해외에서 사 왔다. 네. 뭐 그럼 처음에 매입 단가를 알아야 세금을 계산할 텐데 네. 그거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국내 네. 거래소는 우리나라 국세청에다가 그런 세세한 데이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그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거래하시는 해외 거래소들은 우리나라 국세청에 그런 자료를 줄 이유도 없고 네.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취득가를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갖고 들어온 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취득가를 알 수가 없으면 네. 취득가를 잘 모르는 자산, 뭐 꼭 해외에서 갖고 온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채굴해서 갖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채굴. 네. 그건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러네. 네, P2P로 거래해서 받은 금액도 사실은 네, 그렇지. 우리나라 거래소로 갖고 왔을 때 가격을 알 수가 좀 없고 뭐 이런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래서 사례들이 있을 어디서 거예요. 갑자기 생겼어 네. 코인이. 예. 그런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가를 알 수 없는 것들은 그렇죠. 영원이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영원에 취득을 해서 가혹하다. 판 가격이 그 일종의 다 이제 양도 야, 차익이 되는 채굴을 거죠. 했으면 전기료와 그 CPU 가격 그러게, 장난 뭐- 아닐 거고 피자를 팔고 코인을 받았으면 피자 원가가 있는 건데 네. 가혹하네. 그거를 영원이라고 가정하고 일단 영원이라고 가정하고 세금을 네. 매기는데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득세는 그 증빙을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 취득가가 영원이 네. 아니다. 네. 나는 사실 1,000만 원 주고 산 거다. 이런 것들을 증빙하면 네. 그걸 이제 국세청에서 홈택스에 일단 그 영원으로 계산한 것들을 최종 과세하기 전에는 뭐 이제 고쳐준다는 거죠. 그 증빙이 되면. 그 증빙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 가령 해외 거래소에서 본인이 취득한 가격은 본인은 네.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내 마음속에 있지. 그 자료 근거가 남을 테니까 네. 그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한 근거가 남을 테니까 뭐 그걸 증빙을 하면 거래소가 될 거고. 망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지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캡처를 있을 수가 했다. 있을 거예요. 네,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 증빙할 증빙하기가 방법이 매우 없고. 어려운 거죠. 네. 그런 건 영원 처리가 되고. 네, 네. 그 영원에 산 걸로 그럼 난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어. 예를 들면 나는 해외에서 5천만 원을 사서 네. 지금 6천만 원 됐는데 팔았더니 영원에 산 걸로 계산하재. 그럼 난 안 팔고 네. 이걸 다시 미국 거래소나 혹은 다른 나라 거래소로 다시 빼서 보내버려. 네. 거기서 팔 거야. 네. 그럴 땐 과세를 어떻게 해요? 사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해외 방법이 거래소에서 없대. 예. 어머.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 선의의 투자자, 그러니까 선량한 투자자들이 본인이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맨날. 다 방법이 있을 줄 알았어. 본인이 그 번 수익만큼 성실하게 신고를 하면 네. 뭐 제일 좋은 건데 그걸 네. 안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국세청에서 그걸 사전에 적발한다거나 방법은 사후에 없어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야, 그러면 방법은 과세한다 그러면 다 없대. 엑소더스가 되겠네. 뭐 그렇게 될 우려가 많다고 지금 뭐 야. 많은 곳에서 지적을 하는데 뭐 국세청이나 이런 과세 당국 입장은 이런 거예요. 지금 뭐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네. 지금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이제 비트코인을 과세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거래소로 보내서 거기서 네. 팔았다 그러면 네. 미국의 과세 당국에 과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예, 예. 근데 뭐 물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얼마 갖고 왔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미국도 영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미국도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미국의 그런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다양한 국가들의 과세 정보를 교류를 해서 네. 이게 혹시 그렇게 판 차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네. 뭐 5년 내에는 그걸 만약에 검증을 해서 적발이 되면 뭐 최대 60%까지 거예요. 그 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네. 혹은 그걸 뭐 원화로 환전해서 들어오는 루트를 꽉 잡고 있으니 그럴 때 이제 적발이 되면 뭐 과세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뭐 언제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죠. 그건 아니야. 야, 근데 알 수 이게 없어. 호주 이런 데는 45%까지 과세하니까 여기는 더 세고. 그러니까 호주는 이걸 월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소득으로 생각해. 소득. 소득으로.
월급 받았구나 비트코인 팔아서 번 돈은 월급으로 계산하고 소득세를 매기니까. 아니 저런 나라도 안 가고 에콰도르 이런 데로 가면 돼. 에콰도르 이런 데로 가면 안 되나? 그리고 미국만 해도 우리보다 세율이 낮아요. 네. 장기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에는 세금 안 매기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다 갖다 팔아도 되고 뭐 그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손익통산을 해주면 네. 미국의 손실난 계좌에다가 집어넣어주거나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아무튼 큰 구멍이다. 그런 구멍이 있다. 해외 쪽에 좀 구멍이 많아요. 말씀드린데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아니 그러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한 분들만 네. 과세 부담을 지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내후년 2023년부터 주식도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잖아요. 네.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네. 왜 비트코인은 우리는 공제가 250만 원까지밖에 250만 안 공제 안 되냐. 해주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최근에 나타나는 NFT 네. 이 뭐 가상 토큰 뭐 이런 자산들도 사실은 그 거래 차익이 있는데 왜 이런 네. 것들은 지금 아직 명확한 지침도 없으면서 왜 가상 자산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만 세금을 매기느냐? 가상자산인데 세금 안 매기는 가상자산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명확하게 그 방침이 나오지 않은 게 NFT. 네네네. NFT로 거래했는데 그 차익은 생겼다. 네네. 지금 미술품은 어떻게 되지? 미술품은 어떻게 되지? 미술품 거래해서 남기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게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당근 거래. 이게 이제 이 비트코인 차익도 기타 소득세로 과세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뭐 로또라든지 뭐 미술품 같은 거래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다고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그림분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달라지고 하는데 여튼 네. 이거는 가상자산의 양도 차익은 22% 세금을 분리과세한다 내년부터.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해외 쪽에 구멍이 많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그 유예해야 된다 이런 법안들을 많이 냈고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리고 기대만큼 기대 수익이 낮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고 하여튼 원래 안 하던 저기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불만들이 많은데 뭐 이런 여론을 고려하면 그 국회 쪽에서 조금 미루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론 없어질 때까지. 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내가 참 얄미운데. 이게 아마 근데 그 우리나라 주식 5천만 원까지 양도세 면제해 주는 거는요. 네.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제도는 없어질 겁니다. 왜요? 5천만 원에 대한 양도 차익은 1년간 유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올해 내가 주식으로 벌었어요. 네. 근데 5천만 원까지는 봐주죠. 근데 5천만 원까지 봐주려면 내 양도 차익을 확정을 해야 거기서 5천만 원을 빼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안 팔고 넘어가면 작년에 너 5천만 원 그 양도 차익 안 해줬으니까 올해는 1억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5천만 원의 쿠폰을 쓰고 넘어가려면 연말에 반드시 팔아야 된다고요 주식을. 그렇죠. 팔고 다시 사야지. 모든 국민이 팔고 다시 샀다가 또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연말 크리스마스 이후에 모든 주식 거래자가 다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큰일이지. 그래서 5천만 원을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5천만 원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250만 원만 해주면 알았어. 내년에 알았어. 그거 넘어가는데 5천만 원이나 해주니까 이 5천만 원짜리 쿠폰을 어떻게 안 쓰고 넘어가. 그러니까 다 판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 보유 비과세를 해줘야 된다. 주식도. 장기 어느 정도 보유했을 때.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해주는 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보유해서 과세 주식도 과세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기본이라면 부동산 그 유예해 주듯이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듯이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에 대한 감면 뭐 그런 해야죠. 일가구 1주식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곧 없어질 거니 뭐 그거는 형평성 맞을 거다. 그리고 저는 이 해외에서 거래되는 거에 대한 구멍을 남겨두는 게 국익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왜요 또? 해외에 나가서 팔 거 아니겠어요? 암호화폐를 그러면. 그렇죠. 그럼 해외에다가는 암호화폐를 떨구고 오고 달러를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코인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 달러를 벌어오죠. 그렇잖아. 근데 우리한테 팔면 우리끼리만 도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죠. 계속 달러가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외 거래소에 가서 파는 건 아까 전처럼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그 목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러를 획득해 오는 거니까 게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코인 네, 그렇습니다. 팔고 달러를 가져온다. 코인 수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코인을 그렇게 굳이 한다면 해외 거래소에 가능하면 팔고 오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거래소에 구멍은 있다는 거. 또 알아둬야 될 게 뭔가요? 뭐 이거는 대충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아니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2의 전세 대출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네. 지금 과세를 하겠다고 뭐 입장을 계속 천명을 했고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도 압박이 있고 국회에서 압박이야. 내년 대선이니까 압박인 아니 거죠. 그리고 구멍들이 있어서 네. 약간 이게 해외 쪽 잘 그러니까 적용이 과세당국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금 내시는 입장에서는 아니 왜 해외에서 하면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국내에서만 하면 내고 내가 이렇게 제대로 다 세금을 내야 그 구멍 다 막고 와서 네. 그 과세해라. 네, 뭐 그 논리 때문에 공매도도 그동안 금지시킨 거잖아요. 공매도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그거 다 평평하게 한 다음에 과세라고 해서 네. 한동안 과세 못하고 결국 평평하게도 안 한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하고 있죠. 뭐 그래서 그렇게 좀 뭐 네. 중간에 뭐 뒤바퀴 가능성도 좀, 있다고요? 예, 네,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 기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내년 3월 대선 때문에 네. 내년에 과세 못한다. 이거요? 또는 예고했는데 과세한다.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이 거래소들도 뭔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하는 지금 약간 옥신각신한 분위기 거래소? 아닌가요? 거래소 코인 거래소들도 거래소들은 자료만 제출하면 되지 뭘. 해외에서 오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외에서 오는 건 0으로 하라니까 0으로 온 거라고. 0으로 하는 게 확정됐어요? 0으로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0으로 하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취득가를 파악할 수 없는 자산은 0으로 한다. 네. 근데 우리 세금책에 그런 거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 꽤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기하자니까요.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권? 될지. 기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내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내기를 해서 네. 저희가 이긴 분들에게 3% 코인을 지급을 하고 3% 코인을 그 우리 상장시켜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아니 그래서 요즘 코인이 유행이니까 1시간 동안 저희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네. 3% 코인을 준다. 그래서 그걸 저쪽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면 와 대박 날 것 같아 우리 정말. 이게 크립토 브로드캐스팅입니다. 그렇죠. 네. 와, 크립토 진짜 괜찮을 것 브로드캐스팅. 같은데. 자, 국채금리 국채금리 예. 얘기해 주죠. 국채금리가 올랐대요. 네, 지금 그래프 잠깐 보시면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국채 3년물 금리인데 많이 올랐네요. 예. 네, 지금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0.5% 포인트 네, 이상 그러네요. 올랐습니다. 예, 네. 0.8 정도에서 2%가 이게 넘었으니까. 금리가 너무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 2.0%를 넘었는데 3년물 기준으로요. 네. 이게 이제 2018년 그러니까 2018년 한 만에 2018년 이후에 한 3년 만에 처음입니다. 10월 2% 넘어간 게요? 2018년 예. 10월쯤에 그 2%가 넘었었는데 야. 잠깐 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올 여름만 해도 거의 1.0이었는데 거의 2배가 오른 거죠. 그 사이에. 네.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국고채 금리가 시장 채권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이 당국 그러니까 그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구두 개입을 좀 했어요. 이 금리 상승 속도를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오늘 뭐 통한증권 채권을 좀 덜 찍고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한증권을 조금 더 사들이는 방식을 쓰고 기획재정부도 단기물 발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채권 시장에 채권이 조금 덜 풀리도록 해서 네. 채권의 채권의 가격을 좀 올려서 금리를 떨어뜨려 보겠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구두 개입을 했고 예. 그 개입이 나온 이후에 그 조금 떨어졌어요. 금리가. 아니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전체적으로 시장 금리가 낮잖아요. 시장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지금 2%는 미국도 뭐 이렇게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중 금리가 한 10% 정도 됐는데 11%로 올랐다. 네. 그럼 뭐
그래 뭐 그거나 한데 지금 1%도 안 되는 금리에서 네, 1%가 된 거니까 죄송합니다. 같은 1%가 올라도 네. 이게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래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손익이 충격이죠. 크게 났겠죠. 네. 뭐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 되게 공포스럽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분위기가 네. 얼어붙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좀 개입을 하면서 조금 풀리긴 했는데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근데 이 채권 금리가 뛰면서 가장 타격을 지금 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대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일 거예요. 혹은 대출을 앞으로 받으려고 하는 분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국채 금리라는 게 시장의 일종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무위험 뭐 저기 채권이라고 해서 이게 이 금리에 이제 다른 뭐 은행채라든지 그렇죠. 뭐 각종 금융채가 연동이 돼요. 네. 이 채권 국고채 금리 플러스 그 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반영한 금리가 시장 금리가 되는데 네. 이 시장 그 각종 대출 금리가 이 시장 금리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그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채권 금리가 뛰는 것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네.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정부가 왜 걱정해요? 정부는 금리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나요? 왜요? 그래야 대출도 덜 대출이 받고 좀 지금 무슨 열심히 금리 올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통제가 사실 시장 금리라는 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보통 이제 대출 받은 그 시장 금리, 국채 금리라는 건 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고정 금리로 대출 받을 경우도 있고 네. 변동 금리로 대출 받을 경우도 있는데 변동이 더 많죠. 대출 받으면 코픽스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갔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고정 금리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관계 없을 거고. 네. 네. 앞으로 고정 금리를 받으려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요.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잠깐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은행채 5년물 금리입니다. 네. 보통 이제 와, 저것도 많이 올라갔네. 네, 은행에 가시면 대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런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 한 6개월이나 1년 만에 움직이는 변동금리가 있고 예. 최소한 5년간 움직이지 않은 고정금리, 보통 혼합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고정금리 혼합형 금리는 이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르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은행채 5년물 금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채 플러스 그 가상금리 얼마? 네, 이렇게. 가상금리 얼마 이런 식으로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이 은행채 금리가 따라서 오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금리가 바로 오를 수 있는 이런 구조. 은행의 조달 금리가 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은행의 조달 금리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은행채 금리는 그렇게 그 국고채 금리와 바로 똑같이 연동된다. 매우 민감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정금리 말고 그 주택담보대출도 변동금리가 있거든요. 예. 고정금리로 받으러 오는 분들은 6개월 전보다 이자를 한 거의 1% 포인트 예, 정도는 0.8% 포인트 정도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더 높게 제시받는다는 뜻이네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반면에 지금 이제 고정금리 말고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 있거든요. 네. 변동금리 대출은 그 말씀하신 대로 코픽스 금리를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네.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게 은행권의 조달 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이 코픽스 금리는 아까 그 은행채 금리가 무시무시하게 오른 것과는 조금 달리 이렇게 금리의 상승폭이 크진 않거든요. 물론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러네요. 저건 오히려 기준금리 오른 것에 따른 영향이지. 이건 뭐 국고채는 거의 1% 포인트 올랐는데 저거는 뭐 해봐야 0.3% 포인트 정도? 네, 그 맞아요. 정도 저거야말로 올랐네요. 조달 금리죠. 실제 조달한 네, 금리. 저거는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는데 네. 은행의 이제 예금. 조달 금리라고 말씀하신 예금, 네. 저기는 뭐 거의 이자를 주지 않는 그 요구불 예금, 그다음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금융채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금융채, 그러니까 시장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그 금융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되는 은행의 이제 부담도 늘어나니. 금리는 오르는데 오르긴 오르는데 아까 저기 5년형 고정금리와 비교했을 때는 그 기울기가 그러네요.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요즘 뭐 요구불 예금 금리 뭐 안 주니까. 근데 아마 저게 지금은 별로 안 올랐지만 네.
예를 들면 국고채나 예금 은행채 금리가 높아지면 예. 은행은 굳이 은행채 안 찍고 예금을 조금 좀 이자를 더 주겠다고 해서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리고 국고채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은 예금 이자를 좀 더 높게 받아서라도 자금을 끌어다가 국고채를 사면 스프레드를 먹잖아요. 그러니 이게 올라가면 네. 예금 금리도 올라갈 올라갈 있고, 수도 있다. 그러면 코픽스도 가는데 시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영향이 줄 수 있는 게 지금 그 은행이 최대한 돈을 많이 풀어라 이런 네. 기조로 해서 뭐 예대율 규제라든지 은행의 유동성 규제를 많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은행들이 시중에 자금을 끌어올 유인이 낮아졌거든요. 평소보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걸 조달 금리를 뭐 이렇게 높이지 않는 대출 규제를 하니까. 그렇지. 네. 대출 규제 하니까 굳이 해서 뭐 대출해 줄 때도 없고 하니 지금 뭐 그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서 고정금리가 가장 이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변동형 금리는 아직은 조금 덜 받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 뛰었어요? 근데 왜 채권 금리가 왜 뛴 걸로 우리는 해석합니까? 왜 뛰었냐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그 기본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 네. 저기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 위해서 돈을 많이 금리를 낮춰서 풀었다가 다시 올리고 있고 또 물가도 많이 뛰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11월에 금리 인상도 거의 사실상 예고돼 있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최근에 뭐 국지적으로 왜 그 이금융권에서 네. 그 대출을 많이 해주려다 보니까 뭐 갖고 있는 이제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갖고 있는 채권을 좀 시장에 많이 팔았어요. 네, 단기적으로 좀 팔았던 영향도 좀 있다고 하고 예. 또 뭐 그 하이닉스 SK가 그 SK도 영향이 있죠. SK도 등장해요? 금리에? 네, 어제 약간 그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SK가 최근에 그 어떤 저기를 랜드 사업부를 이제 인텔 랜드 사업부. 네,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네. 없어서 뭐 갖고 있던 신탁을 깼는데 거기서 이제 채권들을 거기 신탁이 갖고 있는 채권들 많이 시장에 와르르 시장에다 채권을 팔아서 팔았다는 설이 이제 돌면서 왕창.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채권값 떨어져 금리 올랐다. 네, 급등했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직 뭐 설입니다. 그거.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은행들이 대출을 규제하니까 네. 상호금융이나 이금융권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금융권들은 여유자금 갖고 있었던 걸 채권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대출하다 들어오니까 이 채권을 또 팔아서 네. 대출해 주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 또 와르르 무너져서 금리 올라가고 그랬다고. 뭐 아무튼 당분간 금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많이 보내서 네. 당분간은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잘 못 맞추는 채권 애널리스트 한 분은 뭐 기준금리 2-3번 올릴 거 다 반영해서 이제 뭐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만 장순환 기자가 맞겠죠. 좀 더 올라가는 걸로.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2%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니지만요. 네. 예를 들면 하이닉스 주가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2% 얘기하는 걸 안 믿으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분위기는 아무튼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문제,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 뭐 유익했던 오늘 것 같은데. 이렇게 유익하지? 왜 이렇게 유익하지? 오. 방송에 적응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포커마스 최상욱 대표님은 안 모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서 마무리한 유익한 김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고생하셨고요. 예. 잠깐 광고 잠깐 듣고 포커마스 최상욱 대표님 그래도 오셨으니까 이야기는 듣되 가능하면 이제 유익하지 않은 내용으로 네. 전해주셔서 균형을 좀 맞춰주실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